믿기지 않겠지만 동남아 밀림 속 작은 부족의 말투가 한국어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한 언어학자가 우연히 발견한 말끝, 억양. 처음엔 그저 기시감일 줄 알았죠.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방식도, 조심스레 이름을 부르는 어투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건넨 한마디, 다니엘아, 그 말끝에서 그의 모든 인식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충격적인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언어학계를 충격에 빠뜨린 한 마을의 말투. 동남아시아 국경의 깊은 산속, 전기도 닿지 않는 외딴 부족의 아이들이 서로를 부르는 그 말끝, 억양이 다름 아닌 한국어와 똑같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단순한 억양의 유사성을 넘어 이들은 제사와 비슷한 의식을 치르고 눈 덮인 북쪽 산맥을 넘어왔다는 전설을 세대에 걸쳐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고구려 유민의 이주설, 그저 민간 속설로 치부되던 가설이 현실로 튀어나온 듯한 순간이었죠. 브라질의 민속 언어학자 다니엘 루이스, 그가 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느낀 건 단순한 문화적 기시감이 아니었습니다. 말보다 앞선 감정의 구조가 언어 속에 살아있다는 것. 이 이야기, 단순한 우연이라 치부하기엔 너무도 정교하고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언어의 끝에서 시작된 기묘하고도 따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묻게 될 겁니다. 언어는 어디까지 기억을 품을 수 있는가? 저는 브라질 북동부 출신의 언어학자 다니엘 루이스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언어 수집가라고 부르곤 하죠. 저는 오랜 세월 남미 깊은 내륙의 소수 민족 마을을 돌며 사라지는 말들을 기록하고 그 말들이 남긴 기억을 붙잡아 왔습니다. 말이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삶의 설계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언어도 우열을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문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교하거나 동양과 서양을 나누는 것에도 큰 회의감을 느꼈죠.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의 바르다, 정이 깊다는 말은 익히 들었지만 그 모든 것도 언론이 만들어낸 이미지라고 여겼습니다. 말투 하나로 그 민족의 본질을 알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무라족과의 만남 이후 저의 이 믿음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됐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무언가를 경험했습니다. 그 온기가 너무 낯설고도 따뜻해서 제 연구 인생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처음 그들을 만난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곳은 동남아시아 국경지대,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대 밀림 속이었습니다. 도시와는 완전히 단절된 삶, 말도, 옷도, 방식도 우리와 전혀 다른 마치 시간 밖에 사는 듯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들의 말투가 너무 익숙했어요. 단어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데 그 말 끝의 억양과 흐름이 분명 어딘가에서 들은 기억이 있었어요. 특히 아이들이 어른을 부를 때의 말투, 서로 다정하게 이름을 부를 때의 톤. 이거 어디서 들은 거지? 순간 머릿속을 스친 건 몇 년 전 다큐멘터리에서 본 한국어 특유의 말끝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언어의 스타일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었어요. 그건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녹음기를 돌려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리의 유사성이 아니라 말에 담긴 관계의 감정, 그 끝에 남는 정서의 흐름이었습니다. 그 말투에는 말보다 오래된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며칠 뒤 무라족의 명절 의식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관찰자로 앉아 있었지만 어느 순간 숨이 막힐 정도의 대자비가 밀려왔습니다. 의식은 돼지머리를 중앙에 두고 찰밥과 채소절임을 돌려놓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먼저 한 숟갈을 떠먹고 고개를 숙이는 장면, 저는 갑자기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이거 한국의 제사 아니야? 저는 예전에 한국 전통 문화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화면에 비친 그 상차림과 의식 순서가 무라족의 그것과 거의 일치했던 겁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조심스레 앞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모습까지도. 이건 도저히 단순한 유사성으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지금껏 수십 개 부족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특정 국가와 닮은 문화는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엔 한국에 대해 가졌던 무심한 태도, 그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이 부족,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그날 이후 저는 무라족의 언어를 수집하고 구조를 분석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겉으론 평소와 다름없는 연구였지만 제 안에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무라족의 말에는 특이한 구조가 있었습니다. 존칭 표현처럼 들리는 말미의 억양, 상황에 따라 높낮이가 바뀌는 정서적 어투,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변형되는 문장.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 했지만 계속해서 한국어와 겹치는 특성이 나왔습니다. 정중하게 부탁할 때의 말끝 흐름, 웃을 때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말투, 감정을 삼킬 때의 침묵까지. 심지어 한 노인은 누군가가 실례했을 때 그건 좀 이라는 어조로 말을 흐렸습니다. 바로 그 말투, 그 억양, 그건 분명 서울에서 들었던 톤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학문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 손안에 있는 건 그냥 언어가 아니라 잊힌 기억의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주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마을 광장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녹화하고 있었고 그 중 한 아이가 저를 향해 다가오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니엘아 다쳤어? 그 짧은 문장, 그 말 끝에 흐름, 뭔가에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 말투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걱정할 때 나오는 정서의 억양이었습니다. 저는 언어학자로서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문법적 유사성이 아닙니다. 감정의 구조가 닮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아이는 제 손에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쥐어줬습니다. 자신이 깎은 작은 나무 지팡이였습니다. 말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무라족은 단순한 고립 부족이 아니다. 그들의 언어에는 감정이 담겨 있고 그 감정은 한국인의 정서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부족은 잊힌 역사 속의 갈래일지도 모릅니다. 마을의 한쪽에는 아무도 쉽게 접근하지 않는 작은 바위굴이 있었습니다. 주로 노인들이 조용히 찾아가는 장소였죠. 어느 날 저도 노인의 허락을 받아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엔 무라족의 가장 오래된 전설을 새긴 상형 기호와 구술 문장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 덮인 산맥을 넘어 강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왔지.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고구려 유민의 이주설과 너무나도 유사했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이동 경로마저도. 이후 노인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북쪽에서 왔어. 찬 바람 부는 곳에서. 그곳 사람들은 인사를 이렇게 했지. 그리고 그는 저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장면은 충격이었습니다. 말과 문화, 심지어 몸짓까지도 한국과 연결된다는 증거.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말끝, 억양, 기억, 모두가 북쪽이라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연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건 이제 언어의 문제도 단순한 문화 비교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억의 언어였고 민족의 흔적이었습니다. 무라족 마을에서의 경험이 너무 강렬했기에 저는 브라질로 돌아온 후에도 쉽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말끝의 온기와 노인의 말투, 아이가 건넨 나무 지팡이로 가득했죠. 결국 저는 이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보겠다는 각오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무라족과 한국 정서문화 비교, 분석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기획했고 한국의 언어심리학자 윤예진 박사에게 공동연구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주변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말투 좀 비슷하다고 한국이랑 연결 짓는 건 너무 비약 아니야? 동남아 부족이 고구려 후예라니 설화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겐 너무도 분명했던 연결이 다른 이들에겐 허황된 이야기로 들렸던 겁니다. 심지어 윤 박사마저도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습니다. 다니엘, 내가 느낀 감정은 존중해. 하지만 학문은 감정으로 증명되지 않아. 그 말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내가 느낀 건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아직 세상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이었을까? 그날도 여느 때처럼 무라족 발화 음성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진전이 없어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고 연구는 막다른 길에 다다른 듯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실 문 아래로 조용히 한 통의 편지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보낸 이는 무라족 마을의 리더 무툰 할아버지. 낡은 종이에 또박또박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니엘아, 너 없는 마을은 조용해. 아이들이 내 이름을 자꾸 불러. 다니엘아, 언제 와? 라고. 다니엘아, 그 세 글자가 가슴에 쿵 하고 박혔습니다. 아이들은 영어도 포르투갈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 이름 끝에 한국어식 말끝을 붙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의 반복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은 제가 그 마을에 있었을 때 들었던 말투, 들었던 정서를 기억하고 그대로 다시 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처음으로 학문이 아니라 마음으로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감정이 남긴 말의 기억이다. 편지를 읽고 난 뒤 저는 긴 밤을 보냈습니다. 연구를 계속해야 할까? 아니면 그저 내가 느낀 감정을 추억으로 남겨야 할까? 다시 그곳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과 학자라는 이성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때 윤예진 박사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다니엘, 우리 생각 좀 바꿔보자. 그녀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감정 언어 실험을 했는데 한국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공감할 때 쓰는 말끝 억양이 너의 무라족 자료랑 아주 유사하게 나왔어. 그냥 소름이었어. 그 말은 제게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과학적 검증을 통해 무라족과 한국의 정서 구조가 실제로 닮아 있다는 초기 징후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번엔 연구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말끝에 담긴 기억과 마음을 따라 다시 숲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몇 주 뒤 저는 다시 무라족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연구 장비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오롯이 그들의 삶과 언어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숲의 냄새, 흙의 촉감, 그리고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가장 먼저 들려온 건 한 아이의 외침이었습니다. 다니엘아. 그 소리에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 말끝, 그 억양, 몇 달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그 말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들은 달려와 저를 끌어안고 손에 뭔가를 쥐어줬습니다. 지난번 제가 쓰던 낡은 노트, 그리고 거기에 적혀있는 몇 줄의 문장. 너는 우리말 안 해도 우리 마음 알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나의 언어를 흉내낸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기억하고 그걸 언어로 품고 있었다는 것을요. 언어가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면 이들은 한국과 너무도 닮은 그릇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한 감정이 있었죠. 바로 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중앙불가에서 저는 무툰 할아버지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배웠지. 그래서 처음 말을 배울 땐 먼저 울었단다. 그 말이 마음속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언어란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감정을 공유하는 기억의 형식이라는 것. 그는 이어서 오래된 나무판 하나를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상한 곡선의 기호가 새겨져 있었죠. 저는 무심코 그걸 따라 읽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과 비슷한 모양? 무툰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말로 서로 돌보는 마음이야. 오래된 사람들한테서 배웠지. 그 순간 저의 머릿속에서 지난 몇 달간의 퍼즐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무라족의 언어, 문화, 의식, 그리고 아이들의 말투. 모두가 결국 하나의 감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말끝에 남는 마음, 바로 정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연구한 건 언어가 아니라 기억의 구조였다는 사실을요. 브라질로 돌아온 뒤 저는 그동안의 자료와 기록을 토대로 정리된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문화인류학과 언어학, 심리언어학을 통합한 최초의 시도였죠. 주제는 단순 명료했습니다. 무라족과 한국 정서 언어의 유사성. 하지만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발표 당일 학계의 반응은 싸늘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민족 감성에 취한 다큐멘터리 수준이군요.
또 어떤 이는 웃으며 말했죠. 정서로 언어를 설명하겠다고요? 학문이 아니죠. 그건 시입니다. 그 말이 마음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제가 마을 아이들과 나눈 그 따뜻한 눈빛과 말끝의 흐름이 학자들에겐 그저 낭만적 망상으로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느낀 확신이 다시 갈등의 그림자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 건 내가 진짜 본 걸까? 아니면 보고 싶은 것만 본 걸까? 연구 발표 이후 저는 사실상 학계에서 이상한 이론을 밀어붙인 괴짜로 낙인 찍히게 됐습니다. 국제학회에서는 제 발표가 중도에 끊겼고 일부 언론은 민족주의 감성에 사로잡힌 브라질 학자라는 제목의 기사까지 내보냈습니다. 그 즈음 윤예진 박사에게서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제가 마지막까지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조차도 제게 등을 돌린 것처럼 보였죠. 모든 게 무너져 가던 어느 날 뜻밖에도 그녀가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다니엘, 내가 틀렸던 것 같아. 그녀의 눈엔 피곤함과 함께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고향 어르신들 몇 분을 인터뷰했는데 무라족 억양과 놀라울 만큼 비슷한 억양을 쓰는 걸 들었어. 그리고 그녀가 녹음기를 틀었을 때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시던 그 말끝. 다니엘이 참 마음을 써줘서 고맙지. 그건 무라족 아이들이 했던 말투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진심을 담은 말끝, 부드럽게 감기는 억양, 말을 흐리는 그 정서.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들은 건 환상이 아니라 한국의 오래된 정서가 또 다른 대륙의 숲에서 살아남은 흔적이었다는 걸. 저는 윤 박사와의 대화를 마친 후 혼자 연구실에 남았습니다. 녹음기에서 반복되는 음성들, 무라족 아이들의 말투, 한국 할머니의 말끝,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한결같은 정서. 그런데도 내 안에 또 다른 목소리는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그건 그냥 너만의 감정이야. 그걸 가지고 뭘 증명할 수 있는데? 저는 벽에 걸린 무라족 아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내가 이걸 학문으로 포장하려는 건 아닐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 건 아닐까? 그때 책상 서랍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무라족에서 받은 손편지였습니다. 그 속에 아이의 손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아, 너는 우리 마음 알아. 그 단순한 한 문장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의 말이 마음을 전하려는 시도였고 그 마음이 한국인의 말끝과 같은 구조로 감정을 흐르게 했다는 것. 그건 수천 년, 수천 킬로미터를 넘어 그대로 살아있던 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학문도 논문도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직접 느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국제학술대회 최종 논문 심사장. 제 연구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자리였고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무대에 섰습니다. 무라족의 언어 구조, 억양 패턴, 한국 정서와의 비교 분석,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정이라는 감정의 구조까지 저는 있는 그대로, 느낀 그대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나자마자 날아든 첫 질문은 이랬습니다. 정이라는 건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건 감정이지 과학이 아닙니다. 이건 민족주의적 환상이에요. 그 말들이 마치 총알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정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존재조차 부정하시겠습니까?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연구한 건 단지 언어가 아닙니다. 말의 끝에서 남는 정서, 그 미세한 감정의 구조는 수천 년을 거쳐 살아남은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한국이라는 문화에서 지금도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제 눈앞엔 무라족 아이들의 눈빛이, 그리고 그들이 건넨 말 끝에 온기가 어른거렸습니다. 그건 논리로 설명할 수 없어도 분명히 존재하는 진실이었습니다. 심사를 마친 후 저는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손엔 발표 자료가 구겨져 있었고 머릿속엔 수십 개의 질문이 떠다녔습니다. 이걸 계속해야 할까? 아무도 믿지 않는 이 연구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그때 윤 박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다니엘, 이건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야. 당신은 말끝에 담긴 마음을 믿었잖아. 그걸 처음 알아챈 건 다름 아닌 당신이야. 그 말에 저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학문 이전에 그 숲에서 누구보다 순수한 감정을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전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막연한 거리감과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린 경험이었습니다. 예의 바른 민족, 감성적인 문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정서의 뿌리였던 거죠. 결국 저는 선택했습니다. 논문이 받아들여지든 말든 이 기억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 왜냐면 그것은 학문이 아닌 인간이 만든 언어의 기적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윤 박사와 저는 한국의 한 작은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인터뷰했던 노인분들을 직접 만나보기 위해서였죠. 그곳은 여느 시골과 다를 바 없었지만 말끝엔 이상하게도 숲의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우리를 보고 환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먼 데서 오셨네. 정 들면 오래 가는데. 그 말 한마디에 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바로 그 정이라는 단어, 그 말의 무게가 무라족 아이들이 전해준 감정과 정확히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숲속에서 만난 건 단순한 유사성이 아니라 말끝에 숨은 정서의 연결, 한국이라는 땅이 오랜 세월 지켜온 감정의 언어였다는 걸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지 예의 바른 나라가 아닙니다. 말이라는 도구에 감정을 담아 관계를 이어가는 유산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 말끝 하나에 사람을 품고 기억을 남기는 곳,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저의 모든 인식이 완전히 뒤집힌 순간은 서울대에서 열린 소규모 국제 포럼. 마지막 세션의 연사로 나선 저는 준비한 슬라이드를 멈추고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무라족 아이가 손에 나무지팡이를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엔 한 줄이 적혀 있었죠. 다니엘아, 너는 우리 마음 알아. 그리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한 문장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한국인이실 겁니다. 그 순간 객석의 한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말투, 우리 어머니가 쓰던 말투입니다. 강연장은 정적에 휩싸였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말은 사라지더라도 마음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말끝의 억양 속에 숨어 세계를 건너고 시간을 넘어 살아 있습니다. 한국어는 감정이 끝에 남는 언어입니다. 무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둘의 연결은 단순한 언어의 유사성이 아니라 정이라는 감정의 유전자가 전해진 흔적입니다. 그날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수많은 청중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두가 조용히 눈시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건 이 연구가 증명한 유일한 사실이었습니다. 감정은 국경을 모릅니다. 말끝에 담긴 기억은 우리 모두를 연결합니다. 이제 저는 학자가 아닙니다. 기록자로도 연구자로도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마음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무라족 아이들이 제 이름 끝에 붙여준 그 말투. 다니엘아, 그 한마디 안에는 관계를 맺고 기억을 남기고 그리워하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처음 배운 날, 저는 이 언어가 왜 그렇게 섬세하고 유려하고 따뜻한지를 몰랐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그건 단지 문법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중하게 말하고 배려하며 듣고 말끝을 흐리며 감정을 남기는 그 습관. 그건 한국이 수천 년을 걸쳐 지켜온 정서의 유산이자 언어로도 설명되지 않는 공감의 공식이었습니다. 말은 사라질 수 있어도 그 말끝에 남은 감정은 그렇게 기억 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혀 다른 숲에서 그 감정이 말을 할 때 우리는 서로를 알아봅니다. 말은 끝났지만 마음은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끝 하나에 수천 년의 기억과 마음이 담겨 있을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